서랍 뒤적이다 손때 묻은 남편 혈압 수첩을 보았어요. 삐뚤빼뚤한 글씨를 보니까 눈물이 울컥하네요. 살아있을 때 몸 관리 좀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제는 외출도 안 가고 거실 한 구석에서 하루하루 멍하니 지내는 게 일상이 돼버렸어요. 나 아직 멀쩡해 하면서 밤에 불 안 켜고 다니기. 욕실 물기 안 닦고 젖은 발로 나오기. 운동하라는 소리에 내일로 미루는 소리만 입버릇처럼 달고 살기. 누구 잘못도 아니에요. 요즘 입원하는 노인들, 넘어져서 들어오는 분이 정말 많다는데 우리 영감도 그중 하나였어요. 오늘은 안 넘어지는 예방수칙 3가지랑 사람 살리는 신속대처법 3가지를 전해드릴게요. 화장실 문턱 앞에 멈춰선 그날 새벽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얘기 남 얘기 같아도요. 늘 하던 대로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응급실로 뛰는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때는 머리로는 알아도 몸이 안 따라줘요. 말랭이 사랑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서랍 깊숙이 손 넣었다가 구겨진 면회증 하나를 꺼냈어요. 내 손이 거기서 멈춰버리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텅 빈 욕실 쪽을 한번 바라봤어요. 그날 새벽 화장실에서 쿵 소리가 났어요. 우리 영감은 거실 전등 스위치 누르는 대신 벽만 더듬으며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영감, 제발 불 좀 켜고 가요. 대답 한마디가 없었어요. 보통은 집 밖이 제일 위험한 줄 알고 살지요. 빙판길이나 가파른 계단만 조심하면 아무 일 없겠다 싶잖아요. 그런데 병원 가보니까 입원하는 어르신들 대부분이 넘어져서 오시더라고요. 진짜 기가 막힌 건 그 사고가 10번이면 7번은 내가 제일 익숙한 집 안에서 난다는 거였어요. 익숙해서 눈 감고도 다닌다는 게요. 오히려 제일 무섭더라고요. 전문가들이 그러던데 집이라서 괜찮다 그 생각이 제일 위험하대요. 다음 장면에서 우리 영감이 왜 그 고집 때문에 크게 다쳤는지 제가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우리 영감은 밤마다 벽지를 손바닥으로 훑으며 화장실로 가곤 했어요. 벽지에 영감 손때가 거뭇거뭇하게 묻었어요. 영감, 불 좀 켜요. 해도 대답 한마디 없었지요. 거실 바닥에는 밑창이 다 닳아서 유리처럼 미끄러운 슬리퍼가 늘 삐딱하게 놓여 있었어요. 욕실 입구에는 매트 모서리가 돌돌 말려 있었지요. 영감은 발을 질질 끌고 가다가 그 매트 끝에 걸려 휘청했어요. 제가 매트 치우자고 소리를 내도 영감은 내가 발을 헛디딘 거지 매트 탓을 왜 해? 하고 버럭 화를 냈어요. 욕실에서 나올 때도 우리 영감은 발을 안 닦았어요. 젖은 발로 낡은 슬리퍼를 그냥 신었지요. 수건은 문간에서 저 멀리 걸려 있는데 발바닥은 물기가 흥건하니 바닥이 미끄럽지요. 제가 업체 불러서 손잡이 달고 미끄럼 방지 스티커라도 붙이자고 사정을 했어요. 영감은 집구석에 보기 흉하게 왜 그런 걸 달아? 나를 노인네 취급하는 거야? 하며 말을 잘랐어요. 영감, 당신 넘어지면 내 힘으로는 당신 들지도 못해요. 제가 매달려도 영감은 잔소리 그만해. 나 아직 내 다리로 버텨 하며 방으로 쏙 들어갔어요. 저는 꺼져가는 휴대폰 화면만 쳐다봤어요. 저녁 밥상머리에서도 영감은 버릇처럼 술병을 만지작거렸어요. 예전보다 줄였다면서도 손은 벌써 술잔으로 먼저 갔어요. 젊을 땐 술 기운으로 버텼다지만 이제는 다리 힘이 먼저 빠지잖아요. 제가 넌지시 말했어요. 영감은 나 요새는 거의 안 마셨어 하며 헛기침을 했어요. 저는 말 대신 무릎 보호대랑 파스를 식탁 위로 쓱 밀어 놓았어요. 영감은 그걸 힐끗 보더니 젓가락질만 3개 하대요. 영감의 얇아진 다리가 식탁 아래에서 휘청휘청 흔들렸어요. 사실 우리 영감이 예전에 몇 번 넘어진 적이 있었어요. 마당에서 살짝 미끄러져
무릎 좀 까진 게 다라고 괜찮다 하며 툭툭 털고 일어났지요. 그러다 작년에는 안방에서 엉덩방아를 찧었는데 골반에 금이 가서 글쎄 한동안 누워만 있었지요. 자식들이 내려와서 아버지, 제발 손잡이 달고 운동 좀 하세요 하고 잔소리를 하더라고요. 본인의 쇠약해진 몸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그 자존심이 결국 재앙을 불렀어요. 전등 하나 안 켜고 고집스럽게 화장실로 향하던 영감에겐 대체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지난 주말이었어요. 서울 사는 아들이랑 며느리가 고기 구워 먹자고 내려왔어요. 오랜만에 식구들 모여서 불판 앞에 둘러앉았지요. 영감이 상추쌈을 크게 하나 싸더니 입으로 가져가다 말고 갑자기 거실 쪽으로 일어나려고 했어요. 텔레비전 리모컨을 찾으려던 거였나 봐요. 그런데 엉덩이를 떼는 순간 영감 다리가 부들부들 떨리더니 몸이 옆으로 획 기울어졌어요. 아들놈이 고기 굽다 말고 깜짝 놀라 영감 팔을 꽉 잡았어요. 아버지, 왜 이래요?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네. 아들 목소리가 거실에 크게 울렸어요. 노인네들이 일어설 때 다리가 후들거리는 건 그냥 기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었어요. 우리 몸에 근육이 빠지면 균형 잡는 감각부터 무너진다고 하잖아요. 특히 허벅지 근육은 몸을 지탱하는 기둥이라던데 우리 영감은 그저 무릎이 조금 시큰거리는 줄로만 알고 살았지요. 영감은 아들 손을 쳐내며 소리를 질렀어요. 아냐, 갑자기 일어났더니 핑 돌아서 그래. 너는 무슨 사람을 환자 취급하냐? 영감은 얼굴이 벌개져서 다시 자리에 앉았어요. 며느리가 옆에서 걱정스러운 눈으로 영감 다리를 쳐다봤어요. 아버님, 아까 들어올 때 보니까 신발 신으실 때도 벽을 한참 짚으시더라고요. 다리 운동 좀 하셔야겠어요. 며느리 말에 영감은 젓가락을 탁 내려놓았어요. 내가 매일 산보 나가는데 무슨 운동이야. 너희 내려와서 잔소리만 할 거면 오지 마라. 우리 노인네들은 자식들 앞에서 약해진 모습 보이는 걸 죽기보다 싫어해요. 본인의 신체 변화를 인정하는 순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짐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겠지요. 자식들이 걱정돼서 하는 소리가 영감한테는 자존심을 긁는 핀잔으로만 들렸던 거예요. 밥상머리 공기가 순식간에 싸늘해졌어요. 아들은 속이 상했는지 고기판을 치우며 다시 말을 꺼냈어요. 아버지, 제가 저번에 욕실에 손잡이 달자고 했잖아요. 그거 오늘 제가 달아드릴게요. 며칠 전에도 아는 분 아버님이 욕실에서 넘어지셔서 큰일 날 뻔했대요. 영감은 소파에 털썩 앉으며 텔레비전을 크게 틀어버렸어요. 멀쩡한 집 타일에 구멍은 왜 뚫어? 나 아직 내 다리로 화장실 잘 다녀. 영감의 고집에 아들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가족들이 안전 챙겨준다고 나서면 고마워하기는커녕 기를 쓰고 안 하겠다고 버티는 저 고집을 대체 어디다 쓰려고 하는 건지. 며느리는 가방에서 미끄럼 방지 양말이랑 무릎 보호대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어요. 아버님, 이거 집 안에서라도 꼭 신고 계세요. 거실 바닥이 미끄러워서 양말만 신고 다니시면 위험해요. 영감은 힐끗 보더니 거추장스럽게 집에서 무슨 양말이야. 맨발이 제일 편해하며 고개를 돌렸어요. 사실 맨발보다 미끄럼 방지 양말이 바닥에 마찰을 잡아줘서 사고를 막아주기도 하고 도움이 되겠지요. 하지만 영감은 그 고마운 마음도 간섭이라며 쳐내버렸어요. 아들 내외가 돌아가고 나서 저는 영감 몰래 욕실 바닥에 미끄럼 방지 테이프를 몇 군데 붙여보았어요. 다음 날 아침 영감은 그걸 발견하자마자 소리를 질렀어요. 이게 뭐야? 징그럽게 바닥에 이런 걸 왜 붙여놨어? 영감은 허리를 굽혀 그걸 손으로 떼려고 하길래 제발 좀 놔두라고 하면서 영감, 당신 넘어지면
나 혼자 감당 못해요 하고 사정을 하니 그때야 멈추더라고요. 집 안에도 위험한 게 많더라고요. 전선 하나, 말린 매트 하나가 사고를 부르게 됩니다. 노인들은 평소 익숙한 공간이라 안전하다고 믿지만 사실은 그 익숙함 때문에 더 대충 보게 되는 일이 발생해요. 영감은 그 매트 끝이 돌돌 말려 있어도 내가 다 피해서 다녀 하며 큰 소리를 쳤어요. 영감은 저녁만 되면 술병을 만지작거렸어요. 기분이다 하며 한두 잔 마시는 게 일과였지요. 저는 술 기운에 다리 힘이 풀릴까봐 늘 조마조마했어요. 영감, 이제 술 좀 줄여요. 약 드시는 것도 있잖아요. 영감은 이거 한 잔이 보약이야 하며 제 말을 무시했어요. 영감의 얇아진 허벅지는 술 기운을 버텨낼 힘이 이미 없었어요. 부부가 같이 복지관 운동교실에 등록한 적도 있었어요. 아들놈이 억지로 끌고 가다시피 신청해 준 거였지요. 처음엔 며칠 나가는 것 같더니 영감이 사흘 나가고 말더라고요. 거기 가니까 다 나보다 더 늙은 사람들 뿐이야. 그러더니 또 그러대요. 가면 환자들만 있어. 나까지 아픈 사람 되는 것 같아서 못 가겠어. 사람 많은 데는 원래 질색이라며 영감은 소파에만 길게 누워 있었어요. 무릎이 아프다는 소리는 달고 살면서도요. 제가 집에서라도 하루 10분만 움직여요. 벽 잡고 다리 들기라도 해요. 하면 영감은 늘 똑같았어요. 내일 하면 되지. 다음에 해. 그렇게 미뤄둔 그 내일들이 자꾸 쌓이다 보니 영감 다리가 점점 수수깡처럼 말라가더라고요. 걷는 속도가 조금만 느려져도 몸이 신호를 보내는 거라는데 우리 영감은 자꾸만 느려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결국 사달이 났어요. 새벽 2시쯤이었을 거예요. 캄캄한 어둠 속에서 욕실 쪽으로 걸어가는 부스럭 소리가 들렸어요. 영감은 그날도 전등을 켜지도 않고 벽만 더듬으며 걸어갔어요. 영감, 제발 불 좀 켜고 가요. 제가 잠결에 한마디 했지만 영감은 그냥 욕실로 들어갔어요. 그때였어요. 욕실 안에서 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온 집안을 흔들었어요. 뒤이어 하는 영감의 짧은 신음이 들렸어요. 저는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아 맨발로 욕실로 달려갔어요. 영감은 차가운 타일 바닥 위에 대자로 뻗어 있었어요. 젖은 발로 낡은 슬리퍼를 꿰차려다 미끄러진 게 분명했어요. 영감, 정신 차려봐요. 괜찮아요? 제가 울부짖으며 영감을 일으키려 했지만 영감은 고개를 흔들며 제 손을 밀어냈어요. 괜찮아. 별거 아니야. 그냥 좀 미끄러진 거야. 영감은 통증을 참느라 이를 악물면서도 끝까지 괜찮다는 말만 했어요. 엉덩이랑 손목을 감싸 쥐고는 겨우 기어서 방으로 들어왔지요. 저는 당장 119를 부르자고 휴대폰을 들었어요. 하지만 영감은 제 팔을 붙잡으며 소리를 질렀어요. 밤중에 무슨 호들갑이야. 내일 날 밝으면 병원 가보자고. 나 안 죽으니까 그냥 자. 그놈의 자존심이, 그놈의 내일이라는 말이 다시 한번 제 앞을 가로막았어요. 영감은 멍한 눈으로 천장만 바라보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어요. 날이 밝았는데 영감이 일어나지를 못했어요. 평소 같으면 벌써 약수터 간다고 야단법석이었을 양반이 이불을 머리 끝까지 뒤집어 쓰고 끙끙 소리만 냈어요. 제가 이불을 걷어내니까 영감이 눈도 제대로 못 뜨고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영감, 왜 그래요? 물었더니 영감이 머리가 깨질 것 같아. 속도 미식거리고 하며 헛구역질을 했어요. 어젯밤 화장실에서 넘어진 뒤로 머릿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줄도 모르고 아침만 기다렸던 거예요. 저는 119를 불러 영감을 싣고 병원으로 달렸어요. 응급실 의사가 영감 눈꺼풀을 뒤집어 보고 여기저기 만져보더니
제 얼굴을 무섭게 쳐다봤어요. 할머니, 어르신 머리 부딪힌 게 언제예요? 왜 이제야 오셨어요? 의사 호통에 저는 입을 닫아버렸어요. 어젯밤 새벽에 넘어졌는데 영감이 괜찮다고 해서요. 제 목소리가 기어들어갔어요. 의사 선생님 표정이 딱딱하게 굳더라고요. 머릿속에 피가 터져서 자꾸 차오르고 있어요. 이거 사람 살릴 수 있는 시간 다 놓치면 수술해도 소용없어요. 왜 밤새 이걸 참고 계셨어요? 머리 쪽에 충격이 가면 처음엔 괜찮은 것 같아도 피가 조금씩 새어나오며 뇌를 누른다네요. 어지럽고 속이 울렁거리는 게 바로 그 신호인데 우리 영감은 그놈의 자존심 세우느라 괜찮다 소리만 하다가 중요한 시간을 다 날려버린 것이었어요. 서울 사는 아들이랑 딸이 병원 복도로 뛰어들어왔어요. 아들은 수술 동의서에 서명하면서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엄마, 아버지가 머리 아프다고 했을 때 바로 전화했어야지. 어떻게 밤새 가만히 있었어. 아들놈 호통에 제 가슴이 무너졌어요. 아이고야, 내가 이럴 줄 알았냐? 내 아버지가 괜찮다고 해서 괜찮은 줄 알았지. 아이고 어떡하냐? 며느리는 옆에서 울면서 딸이랑 그러대요. 그나저나 아버지 어떡해요? 안 깨어나시면 큰일인데. 그 소리가 제 가슴을 쿡 찔렀어요. 당장 머리를 열고 고인 피를 뽑아내는 응급수술을 했어요. 영감은 머리를 깎고 수술실로 들어갔지요. 4~5시간이 지났을까요? 영감이 수술실에서 나와 중환자실로 옮겨졌어요. 코에는 줄이 주렁주렁 달리고 입에는 산소호흡기가 끼워져 있었어요. 의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피는 씻어냈는데 어르신 출혈이 많아 정신을 차리실지 지켜봐야 합니다. 제가 우리 영감이 아침에 자꾸 헛구역질을 했어요 했더니 의사 선생님이 제 얼굴을 똑바로 보며 그랬어요. 할머니, 이건 체한 게 아니라 머릿속에 피가 터져서 뇌가 보내는 신호예요. 뇌압이 올라가면 위장이 아니라 뇌에서 먼저 구역질을 시키는 겁니다. 뇌출혈이 오면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머리가 깨질 듯 아프다고 하거나 먹은 것도 없는데 자꾸 토를 하는 경향이 아주 컸어요. 우리 영감도 그날 새벽에 화장실 다녀와서 자꾸 헛구역질을 했는데 저는 바보같이 손가락만 따주고 있었네요. 뇌출혈은 발견한 즉시 수술대로 올라가야 생존율이 높다고 하는데 내일 가자는 그 말이 결국 영영 못 일어날 길을 선택한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중환자실 앞은 유난히 조용했어요. 사람들은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신발 끌리는 소리만 크게 들렸지요. 면회 시간이 되면 유리문 앞에 줄을 서는데 그 몇 분이 그렇게 길 줄 몰랐어요. 간호사가 말했어요. 손 한번 잡아주세요. 말도 좀 해주시고요. 저는 영감 손등을 잡고 여보, 나왔어. 눈 좀 떠서 나 좀 봐요. 눈 좀 떠봐요. 그 말만 자꾸 했어요. 대답은 없는데 그 말을 하면 금방이라도 눈을 뜰 것 같았어요. 집에 잠깐 들렀어요. 옷 한 벌 챙긴다고 들어갔는데 거실이 너무 텅 비어 보여서 문을 열자마자 발이 안 떨어졌지요. 현관에 영감 슬리퍼가 그대로 있었어요. 그 슬리퍼를 보는 순간 제 속이 철렁하더라고요. 그날 새벽 불만 켰어도, 아니 바로 응급실만 갔어도 그 생각들이 자꾸 떠올라 나 때문에 이 지경이 되었나 괴로워서 미칠 지경이었어요. 병원으로 돌아오는데 전화가 계속 왔어요. 친정 언니도 동네 사람도 어때, 괜찮아? 물어보는데 그 괜찮아라는 말이 계속 저를 찌르더라고요. 저는 대답을 못하고 수술 끝나고 중환자실에 있어. 그러면 그래도 잘 됐네. 하더라고요. 잘 됐다는 말이 그렇게 공허할 수가 없더군요. 사고 이후 병원을 오가면서 밥은 먹었는지 잠은 잤는지 기억도 안 나고
그냥 면회 시간만 기다리면서 숨만 붙어 있는 사람처럼 하루를 넘겼지요. 그 사이에 돈 영수증이 하나둘 쌓이기 시작했어요. 검사, 처치, 약, 병실. 창구 앞에서 카드 내미는데 비밀번호가 순간 생각이 안 나서 멍해졌지요. 제가 그 자리에서 괜히 얼굴이 뜨거워져서 아, 내가 왜 이러지 싶어 얼굴이 확 달아올랐어요. 간호사가 작은 목소리로 어머니 천천히 하세요 하는데 그 말이 서럽기도 했어요. 수술하고 열흘쯤 지났을까요? 면회 가서 영감 이름을 부르는데 영감이 아주 천천히 눈을 떴어요. 초점이 없는 눈으로 천장을 한참 보더니 옆에 서 있는 저랑 아들, 딸 얼굴을 하나하나 천천히 훑었어요. 그러더니 영감 눈가에 눈물이 한 방울 툭 떨어졌어요. 뭐라고 말을 하고 싶은 모양인데 말은 안 나오고 그저 우리를 보고 울기만 했어요. 그게 영감이 우리한테 보여준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영감은 다시 눈을 감았고 그 뒤로는 다시는 깨어나지 않았지요. 자식들 울음소리가 병실을 꽉 채우는데요. 영감 몸을 붙잡고 얼굴을 묻으며 하염없이 울었어요. 여보, 미안해. 내가 그때 병원만 데려갔어도 내가 왜 당신 말을 따랐을까? 그냥 119 연락할 걸. 이 일을 어째. 내가 잘못했어요. 눈물이 아니라 속이 통째로 쏟아지는 것 같았어요. 장례식장에서 영감 영정 사진을 보는데 그날 중환자실에서 흘린 눈물이 자꾸 생각나서 가슴이 미어졌어요. 영감, 미안해요. 영감하기 싫다고 해도 내가 알아서 다 했어야 했는데 당신한테 미안해서 어떻게 살아요. 장례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 현관부터 조용해서 나를 삼킬 것 같았어요. 방 안으로 들어가 영감이 입던 두툼한 바지랑 옷걸이에 걸려있는 옷가지며 신발, 면도기, 핸드폰 영감 손때 묻은 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영감은 떠났지만 저는 그날 이후로 매일 밤 거실불을 환하게 켜놓고 살아요. 영감을 보내고 텅 빈 집으로 돌아와서 제일 먼저 사람을 불렀어요. 거실이며 복도며 욕실까지 손잡이를 다 달아버렸어요. 영감, 이거 다는 게 뭐가 그렇게 대수라고 사람을 이렇게 나쁜 사람 만들어. 이제 제 다리는 예전 같지 않아도 손잡이도 달고 미끄럼 방지도 해놓고요. 내가 안 다쳐야 자식들 마음에 피멍 안 들고 고생도 안 시키잖아요. 그래서 내 몸 하나는 내가 지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배우자 보내고 나서 후회하면 아무 소용 없어요. 저는 그날 새벽이 자꾸 떠올라요. 설마 괜찮겠지 하다가 119를 늦게 부른 그 순간 말이에요. 조금만 더 빨랐어도 그 사람이 저렇게 허망하게 안 갔을까 싶어요. 그리고 저는 늘 말로만 했어요. 불 켜라. 미끄럽다. 조심해라. 근데 정작 손잡이 하나 달아놓는 것, 매트 하나 치우는 것조차도 제가 먼저 해놨어야 했어요. 잔소리만 하다가 나조차도 미뤄둔 내일이 결국 그날 한꺼번에 무너졌지요. 저는 그게 너무 원망스러워서 텅 빈 방바닥을 손바닥으로 내리쳤어요. 여보, 내가 그때 그냥 내가 했어야 했는데. 그래서 오늘은 저처럼 뒤늦게 소중한 사람을 잃고 후회하지 않도록 꼭 알아야 할 것부터 전해드릴게요. 나이 들어서는 안 넘어지는 게 건강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는 무조건 불 켜고 움직이고 욕실 물기랑 매트만 정리해도 사고가 확 줄어요. 그리고 자꾸 휘청거린가 싶으면 화장실이나 거실 같은데 손잡이를 바로 설치하세요. 여러분도 제 영감처럼 중요한 시간 놓치고 남겨진 사람 가슴에 대못 박지 마세요. 체면보다는 내 목숨이 그리고 내 곁을 지키는 사람이 100번, 1000번 소중합니다. 가장 중요한 사람 살리는 신속한 대처법 3가지 알려드릴게요. 넘어졌을 때, 쓰러졌을 때는요, 그 순간이에요.
그때는 사람이 당황하면 평소 알던 것도 생각이 안 나요. 첫째, 무조건 119부터 누르세요. 가족들한테 연락한다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119가 먼저입니다. 둘째, 두통이 있거나 어지럽다거나 구토할 것 같으면 바로 병원에 가야 합니다. 자고 일어나면 낫겠지. 그 생각이 사람 잡아요. 혼자 병원 가겠다고 일어나지도 말고 119 대원이나 옆에 가족 있으면 도움받아 빨리 응급실에 가야 합니다. 셋째, 넘어졌으면 억지로 일으키지 마세요. 일어나려다가 더 다치는 경우도 많아요. 숨은 잘 쉬어지는지, 어디가 아픈지부터 보고요. 통증이 심하면 그대로 119만 기다리세요. 혼자 있을 때도 자식 기다리지 말고 119 연락. 아셨죠? 오늘은 딱 한 가지, 집안 한 군데라도 안전하게 바꿔보세요. 불을 켜고 물기 닦고 미끄러운 건 치우고 그 작은 대처가 오늘 여러분과 가족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 영상을 들으시고 마음에 남은 한 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말랭이 사랑방은 늘 여기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